네, 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의 강성봉입니다. 네, 네, 박수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거 안 하셔서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니 그 방송을 제가 봤는데 많이 유치하더군요. 그게. 예, 저는 안 봐도 알았는데 그걸 또 굳이 보고서 아셨다고 하니 예. 참. 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 네. 같은데 또 해야 되나요? 아니, 하지 마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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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봉자가 들어가서. 네, 네, 네. 오늘 뭐 그동안 뭐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제 단풍도 이제 많이 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겨울을 또 기다리는 순간의 계절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박 팀장님 뭐 SNS 이렇게 사진 보니까 성북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풍 사진도 찍으시고 풍경도 찍으시는데 갑자기 좀 감성적인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네, 약간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아, 같이 찍을 사람도 없고 혼자 찍으러 근데 다니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사진도 너무 잘 찍으시고 네. 그 주변에서 옆에서 보면은 뭐 살림살이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혼자 사는 준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누가 감춰진 누군가가 있는 건지 네, 네. 썰렁하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성북학개론 어떤 이야기로 하려고 하냐면 해방 이후에 성북동의 이야기들을 조금 쉽게 우리 청취자들 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북동이 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또 많은 문화 예술인들도 모였고 독립운동 활동도 했던 공간이고 격변기를 지나 현대도 또 복잡한 양상이 또 나타나긴 하는데요. 해방 직후의 성북동 어떤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해방 직후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제 해방이라는 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이제 국권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하지만 사실 일상생활 사람들의 입장에서 갑자기 막 생활이 크게 확 변한다던가, 물론 이제 일본이 사라지고 어떤 좀 자유로운 정부가 이제 들었을 거라는 기대감 같은 거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갑자기 생활이 확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제 강점기의 연장선에 있던 부분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일제 강점기가 연장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여기저기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해방 이후에 해방 후 3년의 시간이 되게 우리 뭐 정치사뿐만 아니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뭐 좌익이다, 우익이다, 그다음에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뭐 남한 단독 선거가 치러지긴 했지만 그런 이념과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성향들에 따라서 좀 분열되는 혼란기였던 것 근데 이게 같은데. 혼란기라고도 하지만 사실 네네. 해방 3년 공간이라고 혹시 이게 네, 흔히들 책 그렇게 있죠. 얘기하는데, 네네. 그 공간이 혼란기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갖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던 음, 시기이죠. 근데 이제 48년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가능성이 사라지고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이제 네. 이렇게 어떤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라서 혼란의 시기이자 사실 가능성의 시기였던 게 48, 그 해방 3년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이렇게 됩니다. 큰 흐름 속에서 마찬가지로 성북구 또 그 안에서도 성북동 같은 경우도 그런 분위기들이 이렇게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제 드렸었지만 성북 정회의 연장선에 있어서 네. 이 성북동의 어떤 자치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관이 아닌 이런 모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가 사실 이걸 기억을 사실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성북 정회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북동의 명칭이 성북정이었습니다. 일본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게 성북동으로 바뀌게 되고 이름도 성북정회가 아니라 성북동회로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어떤 주민 자치 운동들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일제강점기 때 무슨 안암정, 뭐 성북정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행정지명을 불렀던 게 그래서 이제 성북정회라는 게 있었는데 행정구역명이 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네네. 성북동회가 또 그렇죠. 동해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불려지는 거죠. 거군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제 동회에 관련돼 가지고 동회장 하셨던 분들이 예를 들면 뭐 네. 1동, 2동 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예. 구분이 되면서 그 동회장 출신이 또 국회의원 또 네. 됐다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이신 분이 네. 국회의원이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찾은 거로는 3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김일이라는 분인데 네. 네. 사실 뭐 그분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조사는 못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오히려 이제 그런 활동보다는 동해라고 해서 동해서 주민자치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자체적으로 커져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됐다라는 거를 볼 때 성북동의 어떤 주민자치 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분한테는.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는 각 동 단위로 뭐 마을 계획단도 있고 그 마을 계획단 안에서도 분과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네네. 뭐 문화예술 분과, 교육 분과, 뭐 복지 이런 식으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회의체 안에서도 또 관심 분야가 이렇게 또 세분화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전에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전통이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예나 지금이나 성북동 사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뭐 저쪽 에 부촌도 있지만 대부분 중산층을 이루시고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마 그 중산층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민자치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냥 더 좋게 그냥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동민들의 단합이랑 뭐 네. 문화계몽운동, 뭐 교육운동 이런 또 네. 단체가 있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자성회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뭐 주민자치 조직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이분들이 뭐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렇게 서로 잘하는 것들을 한다고 보면 이때도 이제 주로 이제 뭐 문화계몽 운동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그러니까 성북동해죠. 성북동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주민자치 운동으로 무슨 청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네. 좀 행정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거였다면 자성에는 아무래도 이제 문화계몽 운동하지 문화 운동을 좀 했던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또 이렇게 해방 이후에 또는 이제 한국 전쟁 전후로 사이에 이렇게 보면 또 성북동에 보면 요리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서울 사대문하고 가깝고요. 그다음에 경치가 워낙 좋으니까 저희가 조선시대 때도 언급을 했지만 별장들이 많았고 그 별장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별장들이 나중에 일제강점기로 되면서 대거 이제 요리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감들의 별장이나 아니면 뭐 왕실의 별장이나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상업적인 요소들로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죠.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은벽정이라는 네네네. 그 충정공 민영환 선생님의 별장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은벽정이라는 요리집으로 더 유명해져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길상사가 저희 다 이제 뭐 나중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길상사가 이전에 이제 대원각이라는 네, 요리집이었다고. 대원각이라는 요리집을 많이 알고 예.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요리집이었습니다. 청암장이라는. 아, 요 요리집. 사실은 잘 네. 모르실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청암장이라는 요리집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그 단순히 요리집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해반 3년 공간의 어떤 그런 격동을 담고 있는 요리집이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일화가 있나요? 예. 또 청암장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아까 전에 그 강성모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제 해방 3년 공간의 통일의 가능성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군정이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네. 관여도 돼 있고 북쪽으로는 네네. 그 당시 이제 소비에트 그렇죠. 연방이 또 근데 중심으로. 그때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그 남북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서 이제 그 유엔 임시유연단 한국 임시유연단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인도 대표 싱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 인도 분이신데 그 그분 위원단의 단장이 인도 대표인 싱이라는 사람이란 네네. 거죠. 네 단장인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단장인가요? 어쨌든. 예, 근데 그분의 이제 환영회가 그 청암장에서 열렸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통일 정부 수립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엔에서 파견된 그 임시 위원단 사절들의 그 환영회, 네. 이거를 청암장이라는
요리집에서 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청암장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친일파 백인기라는 사람의 별장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쪽도 지금도 사실 근데 황국장님 거기 길상사 가보셨죠? 길상사 뭐 계곡 물줄기도 딱 있고 단풍도 너무 이쁘고. 그렇죠. 근데 거기가 딱 별장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거기도 예전에 이제 아마 별장이었고 그게 이제 뭐 백인기한테 넘어왔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네,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또 뭐 대원각도 있지만 또 삼천각도 그 당시 또 그거는 좀 60년대.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7.4 공동선언 그쯤에 만들어진 거라서. 그러면 이제 삼천각보다는 대원각 죄송합니다. 대원각보다도 앞서서 은벽정이 있었고 청암장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성북동에. 알겠습니다. 또 성북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그 정치인들 인물도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한쪽 파에 치우친 사람들보다는 중도파 그렇죠. 네. 이런 인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딱 이게 성북동은 아니지만 성북구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아까 전에 강성 목장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좌우협상파 해가지고 조소왕 선생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예. 분이죠. 네. 예, 그 당시 때 그분이 되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1950년 5월 30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네, 네, 한국 전쟁 조금 한 달 정도 이전이죠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조병옥 당시 이제 그 권력자죠 경찰서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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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조소왕 아니 조병옥 선생을 큰 표 차이로 이기고 그 전국 최다 득표라는 게 이 선거인가요? 네네 전국 최다 득표 차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 선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아마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염원을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때 이미 이제 분단이 거의 확실해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협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전히 아직 한국 전쟁 전이니까요. 네네네. 여전히 통일을 갈망했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열망들이 나타나서 그 당시 조선 선생을 포함해서 중도파라고 알려진 사람들이랑 남북 협상파가 대거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거에서. 그러면 꼭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분위기가 물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남한 단독 선거 이후에 이렇게 정권이 수립이 됐지만 한국 전쟁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역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중도파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알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 또 조소왕 선생이 더 대단한 거는 그 조병옥이라는 분을 이겼다는 것도 이긴 거지만 그 조병옥이라는 분이 이제 나중에 뭐 이분도 뭐 나쁜 분은 아니죠 사실 그냥 선거에서 뭐 또 좋고 나쁜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쪽 캠프에서 요새 따지면 선거 캠프에서 이제 흑색 선전을 하거든요. 선거할 때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또 근데 예전에는 더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했냐면 조소왕 선생이 공산당한테 정치장을 받았다. 우리 조소왕 선생이. 예, 조소왕 선생이 그리고 그게 들켜서 지금 월북을 했다. 이런 소문이 선거 당일날까지 도는데 흑색 선전이 뭐 지금이랑도 지금보다 훨씬 심하죠 사실. 더 심하네요 예. 오히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표 차이로 이기고서 당선이 됐으니까 한국 국민들이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열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분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보면 자 그럼 통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 통일을 반대하는 쪽이 한 70%가 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뭐 누구가 옳다 아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흐름이나 젊은 세대들이 공감하는 게 예전 세대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1945년까지는 이제 한반도 안에서 통일 어찌됐건 그 분단되지 않은 어떤 것들이었는데 그 45년에서 50년 사이 특히 48년 넘어가면서는 한 1, 2년 사이에 확 나라가 갈렸다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납득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저쪽 땅을 못 가냐 당연한데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제 좀 분단 상태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다음에 그 저희보다 윗세대들은 부모님 중에 이제 고향이 북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부모님이 북에 계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또 분단의 아픔이나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무딜 수밖에 없지 않나. 그들의 잘못인 게 아니라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광복 이후에 해방 3년 후에 그 소용돌이라고 해야 되나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흐름의 급격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또 이게 단순히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 냉전 또 유엔군도 참여하는 한국 전쟁. 예전에는 저희 교과서에서 다 6.25 전쟁이라고 했는데 학자들은 한국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아마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외국에서도 이제 한국 전쟁을 표현할 때 코리안 워라고 쓰고요. 네네. 6.25라고 쓰면 이제 너무 이렇게 남북의 어떤 느낌만 있는데 한국 전쟁이라고 하면 약간 국제전이었잖아요, 사실상. 네네. 그렇죠. 약간 여러 참전국이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냉전 시대의 어떤 그런 서막을 알리는 것 같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약간 국제전의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이제 한국 전쟁이다 이렇게 좀 네. 주로 쓰는 것 같긴 그러니까 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적인 틀 시스템 체제가 어쨌든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가고 그게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시작되는 그렇죠. 첫 단추가 또 예, 한국 아픔의 그 한국 전쟁이네요. 네. 사실 전쟁은 정말 뭐 저희는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사진만 봐도 너무 끔찍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이 정말 뭐 혼란스럽고 또 많은 희생자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됐는데 그 당시 또 성북구 특히 성북동에도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간송 선생님도 계셨었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예술인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름대로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간송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문화재들 보화각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뭐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일단 훈민정음은 직접 가져가셨대요. 아 뭐, 몸에 옷깃 뭐 그렇게 뭐 가져가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럼 나머지 그 유물들은 예, 나머지 건 사실 다 그 엄청난 것들을 이고 지고 가실 수는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최순우 혹시 이제 그때는 여기 안 사셨지만 회복 네네. 최순우 선생님께서 그걸 지키셨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그 최순우의 집에서도 많이 들은 얘기인데 네네네. 그 최순우의 집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되게 이게 막 그 이제 북한군들이 그 문화재를 가지고 이제 북으로 갈라 그럴 때 이제 간송미술관이나 그 간송 선생님 댁에 있는 좋은 술들을 빼다가 먹이기도 하고 포장을 인민군들한테 예, 인민군들한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술 인민군들한테. 먹여서 이제 이게 좀 마음도 좀 풀어주고 아, 그다음에 뭐 이렇게 포장을 뭐 했다가 다시 한다거나 뭐 게으르게 한다거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네. 그걸 또 지키셨다 이렇게 이런 아. 얘기를 제가 최순애 집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숨은 에피소드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참. 알겠습니다. 참. 또 하나의 아픔은 저도 물어볼 텐데 이제 그때 보면 납북을 많이 하잖아요. 유명한 그러니까 사람들. 자발적으로 한 이제 월북이 있을 거고 네. 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강제로 연행되거나 납북되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근데 성북동에 그 월북과 납북한 분들이 다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지역에도 약 2천여 명이 예. 이렇게 납북이라고 해야 되나? 월북 포함인가요? 아니 납북 그게 저도 정확히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성북이 납북된 분 한 220여 명 정도 예, 된다고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예.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월북하셨던 또 문화예술인들이 많잖아요. 네, 월북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이태준 네, 선생이라든가 이태준, 김용준, 예, 박태원, 박태원, 예, 그다음에 국어 박태원 같은 경우가 향수 쓰신 또 정지영 선생은 월북이에요, 아마도 납북이에요? 납북된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제가 이제 그 정지영 선생이 쓴 수필이나 편지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태준 선생이 이제 그 전에 월북을 하거든요. 한국 전쟁 때 월북한 게 아니라 네. 이태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근데 이태준 선생한테 이제 되게 친한 친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쵸. 돌아오라고 편지를 써요. 어. 예,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정지용 선생이 예. 이태준 이제 선생한테 공개적인 편지 같은 걸 쓰는데 음. 아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둘이 친한 친구였지만 정치적인 지향은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도 정지영 선생은 그 전까지 한국 전쟁 날 때까지 이제 그 서울에 계셨고 남한에 계셨고 아마 이제 납북되다가 이제 아마 피폭을 당하셔서 돌아가신 게 아닌가 이런 아. 추정을 예, 할 수 있을 것 또 같습니다. 그 유명하신 그 조지은 선생님의 아버님도 이렇게 납북됐다라는 또 일화가 있잖아요. 조지은 선생님이 그 집을 네. 네, 지키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이건 이제 조준 선생은 제가 이제 그래도 글을 좀 쓰려고 봐서 이거 네네네. 봐서 좀 봤는데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조지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쓴 스피를 보면 성북동은 무척 좋아하셨는데 네. 성북동의 그 집은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살던 집은. 아, 왜냐하면 그 성북동의 정치를 다 느낄 수 없는 집이다. 아. 이게 뭐 성북동이라는 게 이제 산도 있고 뭐 개울도 있고 근데 그 집이 그게 뭐 그걸 다 아우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사를 안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납북된 아버지가 혹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 명의도 아버님 성함이 이제 조헌자 영자 되시는 분이 네. 조헌영 선생인데 집 소유주나 뭐 세대주 이런 거를 그대로. 예, 그걸 안 아버지 바꾸셨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으로 해놓고서. 그래도 북으로 가신 아버님을 기다리는 어떤 근데 마음 저희 아픈 사연이 있네요. 예, 문화원의 백예준 연구원이 찾은 자료에 의하면 조헌현 선생은 88년에 돌아가셨대요. 북에서. 또 그게 또 확인이 됐군요. 네, 그러면 아마 아들이 68년에 이제 병으로 병사한 거를 아마 북에서 들었지 않았을까. 워낙 조지훈 선생이 또 유명했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이제 어떤 전쟁의 비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또 북한이 이렇게 납북이나 월북 뭐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무슨 공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라고 하죠? 그걸 그런 걸? 이제 자기네 말로는 이제 좋게 얘기한 거죠. 모시기 공작. 이렇게 사람들 모신다. 모셔간다. 주요 인물들, 뭐 그렇죠. 문화예술인이나 학자라든지 이런 모시기 공작.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네.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약간 이거 뭐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일본 외병들이 이렇게 일본군들이 조선 뭐 도공들을 잔뜩 그렇죠. 잡아갔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약간 특정하게 아예 목적을 가지고 유명 인사들을 좀 데리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런 그 당시에도 뭐 안가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 전쟁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연금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구금됐던 공간. 여기가 한국 전쟁하면 역시 또 저 미아리 고개잖아요. 그렇죠. 예, 단장의 미아리 예. 고개 또 떠오르고.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대문을 나오면 미아리 고개로 가는 딱 이제 길목이죠. 시작점이잖아요. 예, 시작점이니까 여기다가 안가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분들을 연금해놨다가 끌고 갔다. 뭐 이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성북동 쪽 정릉 쪽 그 사이에 예. 그런 안가였다라는 공간들이 뭐 이렇게 주변 분들 물어봐도 이쪽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그 요정정치 시대라 그래야 되나 군사 정권 그렇죠. 시절에도 여기 뭐 대원각, 성북동 삼청각. 주변에 안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은 돕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확인을 못 하겠어요. 무슨 자료가 남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국정원식 뭐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나요? 그거는 좀 확인을 못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월북, 납북 관련된 인물들, 이런 인사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뭐 문화예술인이나 주요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을 뭐 선양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군사 정권 때문에 좀 이렇게 자취가 네. 감춰져 있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또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선양 사업을 할 때 뭐 보통 생가터 네네. 살았었던 집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성북동 주민이셨던 분들이 이제 월북이나 납북됐을 때 그분들을 기리는 작업들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시대도 좀 바뀌었고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성숙된 저희가 이제 많이 사회가 성숙됐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월북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당시 그분들이 왜 그런 고민을 했는가 이런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뭐 북으로 가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주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분들을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저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왜 그런 당대 지식인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또 저희가 했던 선택들이 저희 후대한테는 또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냐면 사람 개개인마다 생각이 있고 또 자기의 논리와 철학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 뭐 옳다 아니다 시비로 구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고민으로 그리고 왜냐하면 개인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조지훈 선생님 아버님이 조원현 선생이 납북됐다고 했지만 조원현 선생님은 또 재헌 국회의원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모시기 공작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조지훈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납북 때문에 평생 네. 반공주의자로 사세요. 예, 그러니까 강한 그렇죠. 예, 또 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20살 사람들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아버지랑. 예,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의 또 격동의 시기 때도 역시 성북동도 그런 흐름과 관련이 또 있네요. 그러면 한국 전쟁 또 이후에 이 동네 모습들도 바뀔 것 같고 인구들도 전체적으로 대한민국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인구가 줄어들었었다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네네. 이쪽 성북구 성북동도 많이 좀 그런 변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북동은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었다라는 아, 얘기는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네네. 건물이나 이런 피해들은 좀 적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건 제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기록에 네네. 따르면 그 전쟁 전에 13,372명이 성북동에 살았는데 네네. 전쟁 직후에는 5,546명. 그러니까 절반 넘게 줄어들었네요. 네, 확 줄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더 급격한 감소를 그렇죠. 이제 뭐 그렇겠네요. 피난도 가고 뭐 또 네. 근데 대신에 다시 해방 이후에는 급격하게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해방 이후가 아니라 이제 아, 한국 전쟁 한국 전쟁 이후에 이후에 제가-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근데 여기는 꼭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피난 가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네. 아마 이제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또 한양 성가 바로 바깥에 성북구 특히 이제 성북동, 삼선동 또 좀 넓게는 뭐 도남동까지 연결되는데 또 많은 또 서민들의 또 그 정착지로 네.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이제 꼭 한국 전쟁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한 번, 한국 전쟁 이후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서 그러니까 해방 직전에 이제 일제가 아주 정말 난리를 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토막민들이라고 해서 토막촌들이 토막 굴 파가지고 이렇게 그게 사셨다는 급격하게 거를. 줄어들어요. 네. 왜 줄어드냐면 다 잡아서 징용 보냅니다. 일본 네. 그러니까 일제 말에. 일제 말에 예. 이제 중일 전쟁이랑 이제 태평양 태평양 전쟁까지 하니까 예. 그런 군인들을 마저 모집을 해야 되니까 거기 서민들이나 토막굴에 있는 분들을 그냥 강제로 징용을 네, 한다는 그래서 얘기네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또 안타깝네요. 네. 이럴 때 서민들만 계속 죽어나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슬픈 일이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갑자기 또 그분들이 다시 늘어나요. 네. 그런 토막민들이 늘어나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뭐 문학 작품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 김동리라는 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그 김동리의 혈거부족이라는 어떤 잡지가 있는데 그 수필이 있는데 그 혈거부족을 보면 거기가 이제 삼선교랑 도남교 사이의 얘기들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선교와 도남교 예, 근데 사실 네네. 지금 도남교 위 자리는 제가 아직 사실 거기까지는 자세히 못 찾아봤는데 어느 그림은 그려지네요. 예, 그림은 네네. 그려지는데 거기 보면 혈거라는 게 땅을 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움집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땅을 파가지고 움집처럼 집은 따로 못 지으니까 예, 그리고 일단 또 하나는 일제 때 이제 방공호 같은 걸 많이 이제 만들었잖아요. 폭격을 폭격, 막기 폭격, 위해서 네. 예. 그런 방공호 파고. 같은 데다가 이제 좀 지붕 같은 걸 얹어서 만들었는데 음. 그걸 너무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들 얼마나 어려웠는가 서민들 생활이 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때 다 또 사라졌겠죠. 네네. 또 이제 그때도 이제 남북에서 다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병사로 끌고 갔을 거고요. 그다음에 피난 갔을 거고요. 근데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몰려들어서 그때 이제 그 저희 추정으로는 뭐 장수마을이라든가 네네. 국정마을이라든가 네네.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예, 되는. 그 당시부터 좀 제대로 모이게 되는 건 그때부터가 아닌가. 네. 물론 그 전에 사람이 살긴 살았겠죠.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조금 얘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금방 다 오네요. 네. 그러면 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 해방 이후부터 한국 전쟁 네. 전후 상황까지 얘기를 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지금 이제 급격한 인구 감소였다가 다시 토막굴을 짓고 서민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또 문학 작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문화원의 백예준 선생이 성북소리에도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태백산맥? 네. 태백산맥의 한강 작가. 아니야? 한강? 태백산맥의 작가 조종래의 한강.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이거 준비된 자료에는 태백산맥이 등장한다고 해서 제가 네. 순간적으로 네. 한강일 텐데 하면서 네. 그랬거든요. 태백산맥의 유명하신 그 작가이신 조종래 선생님의 작품 네, 한강. 한강에 성북동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묘사됐다라고
그렇죠. 이제 성북동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중산층 동네, 그다음에 서민 동네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자리 잡았던 어떤 이제 그 하숙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성북동이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딴 데에 비하면. 알겠습니다. 아, 전차 여기 때문에. 요거 조금 더 길게 가면은 예.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네. 조종래 쌤이 또 여기 성북동에서 또 직장도 그렇죠. 또 근무하셨다고 그 얘기는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되게 성북 애매할 때 끊으시네요. 되게 애매해요. 지금 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들어갔다 빠졌다 이게 예. 안 되네요. 오늘은 예. 이게 또 간만에 이렇게 방송하니까 긴장이 더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예. 해방 이후의 성북동 네. 이야기, 특히 이제 해방 후 3년, 그다음에 한국 전쟁 직후까지. 전후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